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1번째 여행. 너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힘드실까봐 저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또 뭐 남았어요? 이제 우리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뭐 그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지용 시인은 우리가 제일 그 하는 게 결국 향수겠죠. 향수. 네. 넓은 옛 이야기 들리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노래만 갈래요? 요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요거 맞아요? 바로 뭐 그게 정지용 향수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노래 알려진 게 박인수 서울대 음대 교수 맞아요, 박인수와 맞아요. 가수 이동원 이 두 명이 듀엣으로 불러가지고 유명해졌죠. 얼룩배기 왕소가. 근데 이거 뭐 이 시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시가 사실은 뭐 제가 보면 가장 이게 뭡니까 우리 당시에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되겠죠. 이게요? 가장 서정적인 상황들. 이게 대충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1920년대 30년대. 아, 그래요? 27년에 발표됐는데 정종이 아주 초기 시입니다. 네. 근데 이 시를 보고 있으면 이 정종이라는 사람은 이 천재적인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 왜요? 뭐가 천재적입니까? 난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네네네,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 네, 그러니까 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렇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자, 지질된다. 지질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낮은 소리로 찌끄리는 거거든요.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실개천이 낮은 소리로 휘돌아 나간다. 뭔가 졸졸졸 흘러가는 느낌. 아주 그리고 휘돌아 나가니까 유장하잖아요. 뭔가 길고 느리게 뭔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얼룩배기 향소는 예전에는 뭐 송아지, 얼룩송아지가 잘못됐다, 누렁송아지 해야 된다 하는데 얼룩배기 향소가 있대요. 칙소라 해가지고. 소가. 얼룩배기 황소? 네. 황소가 얼룩배기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 근데 그 얼룩배기가 그러니까 젖소처럼 희고 검은 게 아니라 누렇고 검은색이 섞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칡덩쿨 무늬가 있는 소고가 있대요. 칡덩쿨 무늬. 약간 그 스라소니처럼. 네네네. 거기서 이게 타이거 무늬처럼 이렇게 줄무늬 비슷하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해슬피라는 건 해가 이제 빛이 약해질 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아, 해픈 게 아니구나 해슬피가. 예. 난 해프게 웃는다는 줄 알았어. 해설피. 설핏하다는 거 하죠. 설핏. 그러니까 노을 지는 거죠 이게. 뭐 좀 보고 있니? 응, 나 보고 있지. 네네. 이게 되게 시를 보니까 약간 그려지잖아. 그림이. 이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잡히네. 고향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잡히네. 좋네. 그림이 정민요. 딱 그려져. 눈에 감고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 마을의 전경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평짜리야 거기? 지금 되게 넓어요. 한 일단 200평. 강이 보여. 2,000평쯤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시.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뭐 이거 다 노래가 더 유명하지만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지라로가 제일 값싼 화로잖아요. 아, 그래요? 진흙화로.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질화로. 질그릇. 얼마 안 좋습니까, 그죠? 네.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이 좀 요란하게 부는 거죠. 말을 달리듯이 그죠? 바람이 소리가 막 요란하다 이거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집베개 또 얼마나 이게 집으로 만든 베개니까 얼마나 허접하죠. 그리고 베개가 어떻게 됩니까? 누우면 바로 푹 들어가겠죠. 근데 요거는 바로 이제 집을 보여주는 거죠. 마을에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죠. 자, 렌즈가 점점 안으로 주민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하면 우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때 1920년대라든지 집을 하면 상징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가부장. 집의 상징은 아버지잖아요.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잖아요. 네. 집을 상징하는 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그죠? 밤에 이제 엷은 조원에 끄떡끄떡하는 그 전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네. 그런 것들 집으로 들어왔어요. 마을에 집으로. 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자기 어린 시절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죠? 흙에서 어릴 때 이제 흙장난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흙이라는 것들은 나를 키운 어떤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러니까 파란 하늘은 내 꿈이죠. 꿈과 이상을 상징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함부로 쏜 화살.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막 시도를 많이 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화살을 함부로 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 꿈과 이상을 향해서 날리는 거죠. 아. 우리 위대한 개츠비에서 작가 피처 제럴드가 제일 처음 했던 말 업. 위로. 아. 상승지향이죠, 그죠? 네네. 우리 어릴 때 항상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뭔가 내가 좀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되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에 함처럼 휘적시던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네. 뛰어다니고 놀았고 이런 것들이 나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음흠. 자, 그 다음에 나가 나오고 그 다음 결국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기 아내한테 나가는 거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길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이게 또 자기 아내와 누이를 상징하는 그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누이는 어떤 누이냐? 밤물길 같다 이거죠, 이게. 이 머리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옛날에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롱불 같은 게 있을 때 일렁일렁 하잖아요. 이 빛이 이 머리가 긴 머리가 일렁일렁하는 그 느낌이 밤의 느낌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엄청 섹시해 그거는. 말도 못한다고. 호롱불. 클럽에서 이렇게 머리에 일렁일렁 하고 있으면 일렁일렁. 엄청 섹시해.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귀밑머리는 귀 밑에 나는 머리가 아니고 네. 우리가 앞머리를 두 줄 갈래로 따가지고 귀 뒤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 그게 죽어요. 귀밑머리예요. 그거 죽어. 앞머리를. 두 갈래로 따았잖아요. 귀 밑쪽으로 귀 뒤쪽으로 넘기는 것들을 귀밑머리. 그거 이렇게 귀 뒤로 넘길 때가 너무 섹시하다. 그 귀를 이렇게 싹 넘기면.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귀밑 있잖아요. 귀 바로 구렛나루. 옆쪽에 그러니까 구렛나루 같은 머리들 있잖아요. 요거는 네. 일본 표현으로는 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살적. 살적. 살짝이 뭐예요? 그게 이제 귀 옆에 이렇게 나는 머리들 있잖아요. 네. 구렛나루 비슷한데 왜 이런 머리들을 네, 그거 이쁘죠. 일본식 표현으로 살적이라고 불러요. 살적. 엄청 이뻐 그것도. 그렇습니까? 머리에 약간 그런 걸 느껴요? 뜻이? 어. 아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 굉장히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머리카락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섹시한 것과 굉장히 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도 머리카락을 절대 안 보이잖아. 머리카락을 반드시 숨긴단 말이에요. 윤기 나는 머리칼은 어떤 지금 내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여성의 어떤 성적 시그널이죠. 그렇죠. 아, 머리에 윤기가 난다는 머리카락이요? 건 바로 그럼. 그러니까 3단 같은 머릿결 하듯이 네. 그 머리라는 것들이 여성적 매력에 푸석푸석하지. 끝났어 너는. 나는 끝났지. 이러니까 내가 끝났지. 그 양분을 안 주는데. 저 사자들 보면 그 갈기. 그렇죠. 남자 숫사자의 그 갈기가 굉장히 그 성적으로 아주 그 강한 놈이잖아요. 그리고 암사자의 목 뒷덜미를 네. 그 짝짓기 하는 과정 중에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문다고 조금씩. 그것처럼 내 뒷머리, 그러니까 머리칼을 쫙 들어서 목을 보여주는 행위는 상대에게 당신과의 짝짓기를 응하겠다. 이런 뜻과 이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약간 좀 뭐 그냥 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그 여성과 남성을 만났을 때 그 여성이 나와 지금 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일 때 머리를 이렇게 자꾸 만지면서 묶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뭉탱이에서 자꾸 이렇게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어 놓는다. 요러면 이제 그거라는 거야. 어때요? 일리 좋은 있어요? 해석입니다. 아주 그 좋은 해석입니다.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결국 우리가 사람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헤어잖아요. 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그럼 머리를 계속 다 묶고 다니는 여자들은 뭐야? 걔네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같이. 이게 계속 다 오픈만 있는 거야? 아니, 준비되어 있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제 그 사주 역학하시는 분들한테 관상이나 들어보니까 네. 그 머리를 틀어 올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머리를 올려준다고 하죠. 네. 우리가 기생을 처음 이제 그 기생의 정조를 살 때 머리를 올린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이 머리를 털어 올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이쪽 분 이야기인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내 지아비로 맞아들일 준비를 끝냈다. 이 소리거든요. 머리를 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골프 칠 때 머리 올리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것들은 거죠. 골프 칠 때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입문을 하는 것들, 입문하는 걸 머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생으로 처음 머리를 올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올리고 쪽을 지지 않습니까? 이제 한 남자가 일부 종사하겠다. 이 전통적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어른으로 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됐죠?
근데 누이한테 그러면은 아니요, 느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 안 올리죠. 기민 머리를 따가지고 뒤로 이제 스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발벗은 안에 이런 거 나오죠. 사철 발벗은 안에 하면 팔벗은 안에?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었다는 게 아니고 양말이나 벗은 안 신었다 이런 의미로. 그것도 예. 약간 좀 섹시한 거 아닙니까? 발도 약간 성적인 거 아니에요? 뭐 패티시의 가장 상징은 발로 보죠. 그 왜 그럴까 발은? 발? 발이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전족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섹시해. 좀 은밀한 건가? 발이 본인의 성적 취향 얘기하지 아니요, 마시고요. 근데 발이 그거 하는 거는 이제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요? 왜? 뭐냐면 약간 보여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웨디푸스 컴플렉스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선망하는데 뭐 잘못하다가는 아버지가 내 거를 잘라버릴 것 같아. 그래서 막 결국 그걸 포기하고 우리 엄마를 욕망하다가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걸로 선망하는 걸로 따라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네. 모범하는. 자, 그런데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통 그렇게 해소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지금 없는 걸 봤단 말이죠. 엄마가 예를 들어 아버지처럼 안 달려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저거는 잘린 게 아니고 뭔가 어디 다른 데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엄마한테? 있다가 엄마가 잘린 게 아니지. 잘렸다 생각하면 내 것도 잘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데 숨겨놨다.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먼저 도달한 데가 발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그거를 대신하게 엄마는 되는 왜 거예요. 없지 하고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거기 그렇죠. 달려 그게 있구나. 그 발을 발이라는 게 엄마의 사라진 이제 예를 들어 성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전족을 하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패티시란 말을 하잖아요. 패티시는 주물이거든요. 미신에서 이게 뭔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네. 그게 패티시거든요. 네. 마르크스도 패티시란 말을 썼잖아요. 상품이라는 게 부의 어떤 상징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게 아닌데 이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기가 아닌데 이게 성기 엄마의 숨겨진 성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패티시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발에 집착하는 게 대부분의 패티시는 발에 집착해요. 이게 진짜? 내려가면서 보면서 제일 먼저 다 도는 게 발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패티시라는 단어를 만약에 구글에 성인 인정받고 치보시면 대부분 나온 게 발 이미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패티시 하면 풋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타킹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발입니다. 핵심은 발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제일 재밌네. 그렇네. 지금 집중이 확 들어오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전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인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어떤 대치하는 심리들인 거죠. 뭔가 이게 어린 유아기 때의 어떤 그런 거세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변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티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불안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좀 깊은 해석이지만 조금만 짧게 아주 얕게 생각해 보면 양말 벗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신발과 양말을 동시에 벗는 경우는 남자와 만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 좋은 난 맨날 맨발로 다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신발까지 남자랑 둘이서 벗을 일이 언제 있어? 그치. 어딘가를 들어가야지만 벗게 되는 그렇죠. 거지, 그거는. 네. 좀 약간 좀 그런, 은밀한 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발에 이게 감각들이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이 간지럽잖아. 그치. 네. 또 성적인 즐거움을 또 줄 수 있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그 버선이나 발 되게 신발이나 사랑하나 보다.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약간 좀 성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중국에는 그래서 본래 아주 부자들이나 최고의 네. 신부감이 발이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족을 하는. 그 첫날 밤 칠렀고 나서 아니 발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다니 해가지고 토박 맞기도 하고 이랬어요. 진짜요? 네.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너는 바로 소박이야. 왜? 나 작아. 몇인데요? 230, 25에서 30. 중국 갔으면 큰일 나는 반입니다. 나 오늘부터 묻고 잔다. 중국의 역사상 보면 네. 그 조비언이라는 미녀가 있는데 네. 이 사람 발이 워낙 작고 몸집이 가벼워가지고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장애인 아니? 그런 이야기도 있죠. 조비언이라고 미녀가. 손바닥 위에 네. 발이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 위에 올라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발이 워낙 작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발이 작았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여자가 사는 게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지금도요? 증명하는 거죠. 요즘은 지금은 많이 아니죠? 요즘은 뭐 또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19세기까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향수 하다 말았죠.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발벗은 가는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삶이겠죠. 이삭을 줍고 하는 거 보면 네. 밀레의 만종도 아니고 그지 하여튼 이삭 줍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은 이제 결국 그걸 보여주죠. 자, 하늘에는 성금별, 별이 드문드문한 거죠. 네. 성긴 별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별이 이제 시간 지나면 옮기잖아요. 이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서리 까마귀. 서리 까마귀는 우리 서리철의 까마귀겠죠. 서리 병아리 이런 말 하듯이. 서리 병아리, 서리가 내릴 때 이런 가을에 태어난 병아리 있잖아요. 부화된 병아리들. 힘이 없잖아요. 네. 서리 까마귀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거. 근데 참 그래도 이 고향 정에 아무리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거기서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참 호롱불이 있고 해도 아내와 예쁠 것도 없지만 그리고 아내와 누이와 늙으신 아버지는 집배기를 고아 계시고 참 그런 어떤 정경들. 소박한 삶. 네. 이런 어떤 우리의 전통 당시 어떤 모습들을 딱 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 5년 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는 거. 이런 수법들이 아주 뛰어난 거죠, 이 사람. 자, 여튼 뭐 향수에 대한 이 해석은 굉장히 저와 우리 정민여 정남매에 의해서 좀 더 변질됐어. 아니 많이 확대된 거죠. 그런가? 네. 또 다른 해석? 네. 그러게 됐어요. 어떻게 씨 우리 서정주만 뭐 맞아 해야겠습니다, 그죠? 서정주. 네. 네. 서정주 하면 뭐 결국 우리가 거기 교과서에 맨날 나오던 시가 서시지 않습니까? 서시. 네. 한번 외워보시죠, 뭐. 서시. 네.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지기 전에 가려 했지 이거 맞나? 너와 이거 내가 맞아?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아 맞아 이거 네. 알잖아. 그치 한점 정리해도 부끄럼. 알잖아. 한 점 부끄러움이었기를.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결벽증 마음으로 아니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 아름다워. 네. 아름다워. 저 윤동주인데 서정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인. 다들 네. 너무 지금 힘든 거 아니야? 윤동주의 서시. 네. 네. 그러니까 이 시가 네. 좀 절창 같습니다. 절창. 말도 안 그러니까 서정주 어떻고 윤동주 어떠냐. 아, 이건 또 천양지차죠. 그래도. 네. 아니, 물론 근데 서정주 시인도 워낙 뭐 하나의 어떤 국가죠, 국가 정부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시로 공화국을 만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윤동주 신이 있어가지고 일제 시대 때 그래도 민족시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정말 순결한 청년 아닙니까?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내가 그러니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우리가 정말 괴로워할 만큼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칸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칸트. 네네. 칸트가 항상 했던 말이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내 가슴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빛나는 양심이 있다. 바로 이런 마음이라 이거죠. 이 별을 노래한다는 거는 정말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그 양심과 이렇게 도덕률 이런 것들. 아무리 어두운 밤처럼 그렇죠. 어두운 걸로 가리려고 해도 반드시 빛이 나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그분은? 윤동주 아씨가? 응, 응. 아마 네, 살았을 걸? 그 윤동주 시인이 1917년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 1945년 해방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6개월 앞두고 옥사를 한 거죠. 그 아까 말씀대로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일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일리가 있는 게 이 45년 그 일제 패망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미군정들 이런 일제의 어떤 기록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그 미군 포로들을 예를 들어 미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일본에 포로가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군 포로를 산채로 해부를 하는 실험들을 했다. 이런 정언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인간의 장기를 꺼내서 먹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우리 나중에 그런 책 하면 좀 재밌겠다. 뭐요? 그 일제 그 인체 실험한 생체 실험한 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래? 잔혹 이건 그런 거 좋아해. 그런가? 나 사이코패스인가? 난 혼자 읽어 그런 거는. 아니 뭐 저기 그
아웃사이더 썼던 콜리 윌슨이라고 그 네. 영국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잔혹인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잔인한 범죄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일어났던 일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뭐 일제의 기록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잔인해서 근데 사실 그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네. 결국 살아간 거죠. 이렇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 아니 보통 아까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네.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대속해서 죽었는데 우리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모든 죽어가는 것. 정지용 씨는 말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풀이든 뭐 물고기든 네. 뭐든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더 이게 나아가는 거죠. 생명이. 넓은 사랑이 큰 사랑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야, 이 대단한 거죠, 그죠? 이런 제가 진짜 들은 생각이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고 있으면 스페인 내전에서 사망했던 로르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우리 달리 알죠? 살바도르 달리 화가 그 그림. 네, 달리. 그 달리 기계적으로 친구예요. 대답하지 마. 아니야. 달리 알아요. 화가. 화가 달리. 그렇죠, 맞습니다. 달리. 대표작이 뭐가 있었죠? 그 달리? 그림이 시계가 막 녹아지는 그런 그림 같은 게 기억나는데. 시계. 근데 그 작품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 거의 그러니까 현실이 무너지고 있어. 달리의 작품을 보면 그래? 뭐냐면, 아이 됐어.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어. 오늘은 네. 쉽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로르카 시인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별을 노래한 마음 하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시가 생각나요. 로르카 시인이 일종의 그 유언시 같이 이런 게 있는데 어디서 죽고 싶냐고 묻거든 이 사람 고향이 카탈로니아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네. 그렇죠. 카탈로니아라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 언제 죽고 싶냐고 묻는다면 지상의 모든 음향이 정지하고 별들만 노래하는 그때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상의 모든 음향이 정지하고 별들만 노래하는 그때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들이 노래한다는 게 항상 그 시인들의 어떤 그런가 봐요. 마지막으로 유언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 무덤에 꽃을 던지지 말라고 심지 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로르카라는 시인이 별이 노래하는 딱 그 시간에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노래하는 시간이 네. 완전히 적막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안 들리는, 그래서 이제 별들만 반짝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해석의 그게겠죠. 저는 뭐 이 시간은 결국 절대적인 시간 아니겠나. 내가 죽고 싶은 시간은 결국은 절대적인 시간 아니겠나. 절대적인 시간이 뭐예요? 절대 침묵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침묵하는 시간. 그게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해놓고. 자기가 좀 더 고급 어휘를 사용해서 절대 시간이라고 정리하는 그래. 아, 내가 지금 얘기 방금 했잖아. 모든 게 다 저기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네요. 저도 지금 별만 좀 반짝거리지. 근데 얘기했잖아. 내가 저도 보니까 지금 되게 다른 사람의 지식에 있어서 우리 정박님 되게 용납 못해. 폐쇄적이야. 폐쇄적. 아유, 그게 아니고 지금 저도 지금 좀 피곤해요? 피곤한 거. 아유, 왜 이렇게 지치지 오늘? 아유, 역시 시가 좋은데 참 힘들기도 하네요. 아, 맞아요. 이게 뭐 한 가지 딱 뭐가 네네. 있어야지 그걸로 가는데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많이 어려운 거. 아, 근데 그래도 후반부가 약간 들을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부는 완전 망난이었고. 은근히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변태 취향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이게 참 우리 돌아가신 마강수 교수는 네. 이 윤동주 씨를 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우리 그거 아까 재밌겠다. 일부에서 네. 저기 우리 정민현님 해석한 거 비슷하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십자가 이런 시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시가 자, 일단 이렇게 들려주세요. 하거든요. 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상당히 좀 뭔가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는 비장하네요, 그런 느낌이. 비장하잖아요. 이거 네.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나왔습니까? 본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마강수 선생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성욕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한 젊은이의 욕구 불만족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자기는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첨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첨탑이 교회당 성깁니까? 꼭대기.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십자가라는 걸 상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첨탑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욕망인데 욕망을 위를 십자가가 딱 제일 위에 있으니까 좀 누르는 거예요. 누른다는 느낌. 억압하고 있다. 종교가 초자가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 초자가 이들 본능을 억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에고가 힘들잖아요. 내가 현실 타협을 시켜야 되잖아요. 본능과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다 이거죠.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 그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걸 발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도 안 들려오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죠? 종소리가 들려오고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안 될 거야. 일종의 그죠? 안 된다. 종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그렇지. 딱 카타르시스에서 이렇게 팍 울려줘야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오르가즘 아닙니까? 그치. 카타르시스가 오르가즘이나 뭐 비슷한. 아니 첫 키스를 할 때 뭐 사람들이 귀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그렇지. 하여튼 그거. 네. 그래서 이제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리다가. 휘파람? 네, 그러니까 휘파람은 내가 내는 거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아니 괴로운데 행복하다. 십자가에 매달려가 고통을 당하는데 행복하다. 역설. 이건 사도매조이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도 또 고통이 지극하다 보면 또 즐거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돼. 사도매조이즘이었던. 또 채찍으로 맞으니까. 그분이. 피 흘리면서. 뭐. 네. 사디즘과 마조이즘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린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거를 배출을 못하니까 나는 피로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뭔가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해소되지 못하는 현실의 욕망을 초자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오히려 어떤 에로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의 프로이드 말 맞다는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다잖아요. 에로스라는 것은 삶의 본능, 네. 생존의 본능인데 타나토스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본능, 파괴의 본능. 이 인간이 두 가지 다 했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식이야. 초자를 위해서 오히려 나의 어떤 이런 것들로 죽는 걸로 간다. 이게 마강수 교수가 조금 이건 마지막 해석을 잘못했네. 어떻게 가야 돼? 자, 모가지를 들이었죠? 그럼 구지가가 생각이 나죠. 구지가, 그치? 그리고 흘렸죠, 뭐를. 액체를 흘립니다. 내가 마 교수보다 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성적인 해석이고 이걸 심리학에서 그런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다 저지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동주가 자기 운명을 이 시에서 벌써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에? 십자가 길이 모가지를 내 들이고 죽겠다. 피를 흘리면 죽겠다. 순교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별에는 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이것도 자기의 지금 죽음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3번이나 하고 몇 번이나 하고 나서 내가 운명이 얼마나 박복하냐. 나는 이렇게 나는 결혼만 하면 남자가 죽느냐. 이렇게 상담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당신은 빨리 죽을 남자만 골라서 결혼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자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빨리 죽을 남자들만 병든 남자만 골라서 결혼하니까 내 운명이 가혹하다는 걸 박복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실제로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미래가 일어나는 일이 이미 우리가 예고를 한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윤동주 시인도 이 시를 보고 있으면 참 이게 좀 비극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예고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어떻든 윤동주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축복이고 또 그가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으로 젊음의 운명을 마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김소월도 마찬가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자살했죠. 김소월도 이제 하도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아편을 먹고 자살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그렇기 때문에 친일은 안 했잖아요, 그죠? 친일은 안 했잖아요. 오히려. 안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네요, 진짜. 네, 시라는 게 정말 끝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문학 생명력이 길다. 포장을 하고 싶네요. 네. 어떻게?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그래도 될까요? 네. 우리 정민현님. 네. 어떻게 시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오늘 듣고 나서. 아니, 되게 오늘 밤 자기 전에
구지가를 구지가를 굳이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구지가? 구워먹으래. 이거? 네,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 뭐가 구체적으로? 아니 지금 진짜 나 힘들어요. 오늘 몇 시간 방송하셨죠 지금? 여기 지금 앉아서만 지금 9시간 쨘 것 같아. 2시부터. 오빠 왜 그렇게 살아요?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때 그럼 좋겠어요. 1년에 한 편 정도라도 네. 내 삶을 정리하는 시 한 편 정도는 쓰고 이렇게 넘어가면 내 삶의 어떤 레벨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매해매해 지나가는 똑같은 해이긴 하지만 매해 한 편씩 여유가 된다면 한 달에 한 편씩 이렇게 시를 쓰고 넘어가는 삶이라면 그렇지 않은 삶보다는 훨씬 더 생각하는 삶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좀 발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유 참 명언이십니다. 자, 돈가스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잤잖아요. 오늘도 잤어요, 혹시? 시가 사람을 좀 나른하고 졸립게 만들어. 그래요. 하여튼 정막님. 네. 저 시 잘 하셨고요. 잘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은 우리 뭐 갑니까, 이제? 네. 우리 일본 소설 한번 가나요? 일본 소설. 일본 소설 한번 요구가 가자. 좀 많이 있으시던데. 아니 일본 소설도 해볼 만하죠. 근데 일본 소설에 사실 이제 현대 일본 소설 대표하는 사람은 네. 일본 집회에도 나왔던 나스메 소세키라든지 소세키. 소세키. 아니 그리고 또 무라카미. 아베 일족이라든지 네. 무의를 쓴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하여튼 일본 양대 산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가와도타 야스나리. 가와바다 야스나리도 있고 네. 설국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노벨 문학상 받았던 오에 겐자부로 하고 이름이 너무 예, 어려워. 오에 겐자부로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국민 소설가 시바 료타로 료타로. 예, 일본의 역사 소설 많이 썼는데 네. 그 시바 료타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의 국민 소설가로 불리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일본의 우리나라에도 많이 읽혀지는데 그런 소설가들이 꽤 많죠. 뭘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본의 소설하고 미시마 유키오. 네, 그것도 좀 해달라고 댓글에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일본에 그러면 특징을 아는 거는 이제 루스 베네딕트의 이제 국화와 칼. 베네딕트. 예,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도 있고. 워낙 여기도 많으니까. 네. 뭘 해야 일본 소설은 괜찮습니까? 근데 한번 하기엔. 저는 이제 나스메 소세키를 권하고 싶은데. 네. 그게 또 좀 사람마다 워낙 이게 근데 일본을 알려면 일본의 국민 소설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걸 좋아하잖아요. 하루키를.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고 저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너무 많아서. 제가 독단으로 정하고 싶으면 나스메 소세키가 좋은데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이런 건 여러 가지 고민은 해볼 만한데 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이런 것들 도련님 이런 게 참 좋은 게 많긴 한데. 네네네. 자, 그럼 저희 22번째 책은 일단은 일본은 한번 가겠습니다. 니폰인가요? 네. 니폰으로 한번 가고 일본의 소설 가운데 조금 고민을 해서 네. 가장 일본을 알 수 있을 만한 소설 그리고 요 정도는 일본 책을 읽는다면 요거 정도는 읽어두는 게 좋겠다는 거 우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 시간에 22번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만들 없으시죠? 네.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22번째 여행에 앞서 21번째 여행을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긴 해주신- 여정이었어요. 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네, 함께 해주신 머나먼 여러분 여도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